이제 나는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나는 몇 시간 동안을 내 자신을 잊고 명랑하게 지내기도 하였고 공부도 하고 글도 쓰며 리아르트의 음악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정 슬픔이 없이 지낸 날은 하루도 없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문득문득 슬픔이 찾아들어 일어나서 울다가 지쳐 잠이 드는 때도 있었다. 아그리에티를 만난 날이면 이런 슬픔은 더했다. 슬픔은 대개 아름답고 서늘하며 피로한 여름 저녁이 시작되는 늦은 오후에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호수로 가서 보트를 타고 마냥 노를 저어 나가므로 피로해져서 그대로는 도저히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술집이나 요릿집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때때로 그 이튿날이면 거의 병자같이 되었었다. 그럴 때에는 무서운 슬픔과 싫은 생각이 들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또다시 찾아가서 술을 마시곤 하였다. 나는 점점 술의 종류와 그 효력을 구별하게 되었고 아직 단순하고 소박한 편이었으나 일종의 맛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마시게 되었다. 드디어 나는 짙은 다홍빛 벨틀린주에 집착하게 되었다. 이 술은 첫 잔은 쓰고 자극이 심하나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을 베일로 덮어 고요하고 끊임없는 몽상으로 인도하여 마술을 행하고 창작을 하고 시를 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면 이때까지 내 마음에 들던 모든 아름다운 풍경이 나를 둘러싸는 것 같고 내 자신은 그 속을 방황하며 노래하고 꿈꾸며 내 속에 뜨겁게 약동하는 생명이 순환하는 것을 느끼곤 하였다. 그래서 마치 민요를 듣는 듯한 그리고 내가 그 옆을 지나가며 놓쳤던 큰 행복을 어디서 다시 찾은 것 같은 유쾌한 슬픔으로 끝을 맺고는 하였다. 차츰 나는 혼자서는 그리 마시지 않았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마시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둘러싸이면 술의 효력이 달라지곤 하였다. 그럴 때는 나는 말이 많아지고 흥분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냉랭하고 이상한 오한을 느끼곤 하였다. 그리고 나 자신도 여태까지 모르던 본성이 갑자기 드러났다. 그것은 화원의 꽃이나 관상용의 꽃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삽주나 새삼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이었다. 또한 다변과 함께 날카롭고 냉정한 정신이 나타나 나에게 확신을 갖게 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며 비판적이고 기지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만일 그곳에 내 눈에 거슬리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멋지고 교활하게 혹은 거칠게 계속해서 놀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대체로 인간을 각별히 사랑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인간을 비판적이고 풍자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작은 이야기를 일부러 지어내 즐겨 말하였는데 그 속에 나오는 인간의 관계를 애정 없는 것으로 만들고 사실같이 꾸며 풍자적으로 말하고 신랄하게 그들을 조소하였다. 어디서 이런 경멸스런 생각이 나왔는지 나 자신도 몰랐으나 그것은 본성에서 골문 종기처럼 나타나 나는 오랫동안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저녁에 혼자 앉아있으면 나는 다시금 산과 별과 슬픈 음악을 꿈꾸었다. 이러는 몇 주일 동안에 나는 현대의 사회, 문화, 예술에 관한 일련의 고찰을 저술하여 한 독설적인 소책자를 만들었다. 술집에서의 대화가 토대가 된 것이었으나 내가 꽤 열심히 애써온 역사적 연구에서 많은 재료를 거기에 가미시켜 나의 풍자에 일종의 든든한 배경을 만들었다. 이 일로 인해 어느 큰 신문에 늘 기고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어 그것으로 거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 써두었던 단편 몇 개가 곧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꽤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언어학을 포기하고 말았다. 나는 벌써 고학년이 되었고 독일 잡지에도 관계를 맺게 되어 지금까지의 무명과 빈곤에서 벗어나 일약 저명인사 축에 끼어들게 되었다. 나 스스로도 생활을 하게 되었고 불쾌한 장학금을 단념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순풍의 돛을 달고 작은 직업적 문인이라는 비굴한 생활로 돌진하였다. 성공을 하든 자부심을 갖든 그리고 풍자를 하든 사랑의 괴로움이 있든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나에게는 언제나 청춘의 따뜻한 빛남이 있었다. 잠시 풍자와 죄 없는 흥미상실의 상태에 빠졌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한 가지 목표인 행복, 즉 완성을 꿈꾸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나도 몰랐었다. 다만 인생이 언젠가는 나의 발밑에 기쁜 행복,
즉 명성이든가 사랑이나 동경의 만족이든가 인격의 향상이든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느꼈었다. 나는 또한 귀부인과 기사 임명식과 큰 명예 같은 것을 꿈꾸는 못난이였다. 나는 올라가는 궤도의 시초에 서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우연에 불과하다는 것도, 나의 성질과 생활에 아직 깊고 독특한 기본적인 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사랑도 명성도 끝이 없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동경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내가 얻은 약간의 작은 명성을 온갖 청춘의 기쁨을 다 동원해 즐기려 하였다.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총명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과 나란히 앉았을 때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얼굴이 열심히 주의를 집중하며 나를 바라보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때때로 나는 이렇게 모여있는 모든 현대인의 정신 속에 얼마나 큰 동경이 구원을 외치며 구하고 있는지, 그 동경이 그들을 얼마나 기이한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느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고 보기 싫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쇼펜하워, 석가, 짜라투스트라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이름과 여러 가지 교훈이 신봉되고 있었다. 풍부한 취미가 느껴지는 조용한 방 안에서 조각과 회화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무명의 젊은 시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느님 앞에 꿇어앉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오트리콜리에서 발견된 제우스 신상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또한 금욕으로서 자신을 괴롭히며 기상천외의 옷을 입은 금욕주의자들도 있었다. 그들의 시는 톨스토이나 석가였다. 깨끗하고 잘 조화된 벽에 걸린 모포의 그림, 음악, 음식, 포도주, 향수, 여송연 등의 자극에 의한 특별한 기분에 도취되는 예술가들도 있었다. 그들은 음악의 선율과 색채의 조화 같은 것에 관해 유창하게 말하며 혼자 아는 척하고 있었고 어디서나 소위 개성적인 점을 찾고 있었다. 그 개성적인 점이란 대개 악이 없는 착각이든가 광기였다. 말하자면 이 모든 발작적인 희극은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한 동경과 순수한 정신력이 타올랐다가 꺼지는가를 생각하고 전율을 느꼈다. 내가 당시의 놀라움과 기쁨으로써 사귄 이 모든 공상적이고 의기양양하던 유행시인, 예술가, 철학자 중에서 조금이라도 유명하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중에 나와 동년배인 북부 독일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이 좋고 몸집이 작은 유순하고 사랑스런 사람으로 모든 예술적인 것에 관해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하였다. 그리고 몇 번 그의 시 낭송을 들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향기로운 정신이 깃든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이 새롭다. 그야말로 우리들 중에서 정말 시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후에 우연히 그의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되었다. 문학적 실패로 겁을 잔뜩 집어먹은 이 예민한 사나이는 사회와 등지고 어떤 문예보호자의 손에 들어갔는데 이 자는 그를 격려하여 본심으로 돌아가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타락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이다. 즉, 그는 이 부호의 별장에서 신경질적인 부인들과 어리석은 신미주의자들에게 호언장담이나 하여 숨은 영웅으로 자처하다가 비참하게 타락되어 다만 쇼팽의 음악과 라파엘 전기 파류의 도취에 빠져 의식적으로 지성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 머리털을 찢어서 늘어뜨리고 이상한 복장을 한 풋내기 시인들과 오만한 인텔리 여성들을 생각할 때에는 소름이 끼치고 동정이 간다. 그것은 후에 와서 이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축에 끼어들지 않게 나를 보호한 것은 나의 산골 농부 기질이었다. 그런데 명성이나 술이나 사랑이나 지혜보다도 한결 고귀하고 나를 기쁘게 해준 것은 우정이었다. 결국 이것만이 타고난 나의 우울한 기분을 도두어 내 청춘 시절을 상하지 않고 생생하게 새벽의 붉은 빛 속에 보호해 주었다. 나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남성 간의 훌륭하고 건전한 우정보다 더 귀중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만일 울적한 날에 무슨 청춘의 향수 같을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오직 나의 학창시절의 우정을 생각함에서이다. 에르미니아를 사랑한 이래로 나는 리하르트를 좀 등한히 여겼었다. 그것은 처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된 것이었으나 몇 주일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 내 사랑의 경위를 고백했더니 그는 실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겨서 커가는 걸 지켜보는 것은 유감이라고 솔직히 말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마음으로부터 그를 독점이라도 하려는 듯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내가 그때 명랑하고 자유스러운 약간의 처세술을 익혔던 것은 모두 그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그는 몸과 정신이 모두 아름답고 건강하였다. 그리고 인생은 그에게 아무 그림자도 드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총명하고 활달하여서 시대의 정열과 과오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것들은 그의 곁을 그냥 스쳐가 아무 상처도 주지 않았다. 그의 걸음걸이, 그의 말, 그의 모든 성질은 부드럽고 경쾌하고 사랑스러웠다. 그가 웃을 때란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술을 마시는 데 대해서 그는 그리 이해를 하지 못했었다. 종종 나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었으나 2잔만 마시면 충분하여 그냥 나 혼자 마시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슬퍼져서 어쩔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그는 피아노도 쳐주고 책도 읽어주고 밖으로 끌고 나가 산책도 같이 해주었다.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갈 때에는 소년들처럼 기뻐하였다. 한 번은 숲이 우거진 골짜기에서 따뜻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누워 있었다. 우리들은 서로 전나무 방울을 던지기도 하고 엄숙한 곡조로 경건한 헬레네의 시를 노래하기도 했었다. 물길이 빠른 맑은 시내가 졸졸 시원하게 귓전을 울려와 결국 우리는 옷을 벗어던지고 찬물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때 리하르트가 희극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이끼 낀 바위 위에 올라가 앉았다. 그는 로렐라이의 처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작은 배를 타고 그 밑을 배 저어가는 사공이었다. 그는 처녀같이 수줍어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아주 근심에 쌓인 표정을 지어야 할 내가 그것을 보고 웃어버리고 말았다. 갑자기 사람들 소리가 높이 들리며 여행자 일행이 길가에 나타나서 우리들은 벌거벗은 채로 급히 뛰어내려가 구석진 언덕 밑으로 숨어버렸다. 그 일행이 우리들을 보지 못한 채 옆으로 지나갔을 때에 리하르트는 코와 입으로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냈다. 행인들이 놀라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피며 물속을 들여다보았으므로 우리는 결국 발견되었다. 그때 나의 친구 리하르트는 숨은 자리에서 몸을 반쯤 내밀어 분개하고 있는 일행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설교하듯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는 곧 다시 숨으면서 내 팔을 꼬집으며 말했다. 또 한 번 골려 먹었지. 어떻게? 판목 축신이 몇 사람의 목자를 놀린 셈이지. 그는 웃었다. 그러나 안 된 것은 그 속에 부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점이야. 나의 역사 연구에 관하여 그는 거의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를 거의 편벽스러우리만큼 애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는 곧 공감을 하게 되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성자에 대해서까지 농담을 함으로써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우리들은 이 복받은 성자가 사랑스러운 소년처럼 감격에 차서 명랑하게 움브리아의 들을 방황하며 그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랑을 베풀던 광경을 연상하며 함께 이 성자의 불멸의 태양의 노래를 읽으며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였다. 한 번은 우리가 호수 위로 증기선을 타고 소풍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녁바람이 금빛 무리로 물결을 일으키고 있을 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여보게, 이런 풍경을 그 성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나는 다음의 말을 인용하여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주여, 저희들은 찬미하나이다. 상쾌한 바람을, 하늘을, 흐리나 개이나 매시간 우리가 있음을. 우리들은 서로 싸움을 시작하고 욕설을 퍼붓게 되면 그는 언제나 반은 농을 섞어 학교의 어린이들이 하는 식으로 우스운 별명을 그냥 불러버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웃게 되어 화가 풀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나의 친구는 다만 자기가 사랑하는 음악가의 음악을 듣거나 자기가 연주할 때에만 비교적 진지한 태도를 취했다. 그때도 역시 농을 아주 버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예술에 대한 사랑은 순수한 진심에서 우러나왔으므로 순수하고 중요한 것에 대한 그의 감정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았다. 그의 친구 중에 누군가가 곤궁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를 위로하거나 동정하여 도와주거나 용기를 북돋아주는 부드러우면서도 놀랄 만큼 훌륭한 기술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가 기분 나빠하면 여러 가지 괴상하면서도 재미있는 작은 일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럴 때의 그의 말에는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 무엇이 있어서
나는 이야기하는 것을 반대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아주 조금 존경하였다. 그것은 내가 자신보다 좀 진실했다는 데에도 이유가 있었으나 그보다도 나의 체력을 그가 부럽게 생각한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그는 나의 체력을 자랑 삼아 말하였고 자기를 한 손으로 눌러 죽일 수 있는 친구를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는 육체적 능력과 훈련을 중요시하여 내게 테니스도 가르쳐주고 함께 보트도 젓고 수영도 했으며 승마에도 데리고 가고 또한 그가 치는 것만큼 당구를 잘 칠 때까지 쉬지 않고 지도해 주었다. 당구는 그가 즐겨 치는 것으로 능수능란하게 잘 쳤을 뿐 아니라 그때에는 언제나 새삼스러울 정도로 쾌활하고 기지적이고 즐거워하였다. 그는 가끔 세 개의 알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을 각각 써붙이고 한 번 칠 때마다 그 위치의 접근과 떨어져 있는 모양을 보고 기지와 익살과 우스운 비교를 하여 많은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유유히 쾌활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당구를 쳤다. 그러한 그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나의 문필 생활은 나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도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는 한 번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보게, 나는 언제나 자네를 시인으로 생각하였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그러나 그것은 자네의 잡문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조만간 나타나리라고 생각되는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과 깊은 것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세. 그것이 나오면 그땐 정말 시가 될 것일세. 그러는 동안에 몇 학기가 유수같이 흘러 벌써 리하르트가 귀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 우리들은 일부러 약간 방종하게 놀면서 얼마 남지 않은 몇 주일을 즐기고 괴로운 이별을 하기 전에 뭔가 화려하고 빛나는 계획을 세워 이 아름다웠던 몇 해의 마지막을 즐겁고 희망에 찬 것으로 끝맺기로 합의하였다. 나는 버언의 알프스로 휴가 여행을 가자고 제의했으나 아직 이른 봄이라 산에 가기는 사실 너무 일렀었다. 내가 무슨 다른 제안을 하려고 머리를 쓰는 동안에 리하르트는 자기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나를 위해 기쁘고 깜짝 놀랄 만한 준비를 몰래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거액의 돈을 가지고 달려와서 내가 안내자가 되어 북부 이탈리아로 함께 가자고 청하였다. 나의 심장은 뛰고 환희에 넘쳤다.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몇천 번이나 꿈꾸고 동경에 오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나는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작은 준비를 하며 친구에겐 몇 마디 이탈리아어를 가르쳐주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우리들은 작은 짐들을 미리 붙이고 기차를 탔다. 푸른 들과 언덕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갔다. 맑은 호수와 고트하르트 산이 보이고 나자 테신 지방의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들과 시내와 석회 언덕이며 눈 덮인 산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평탄한 포도원 속에 비로소 검은 돌집이 하나 둘 나타났다. 또한 여러 호수들을 지나고 풍성한 롬바르디의 들을 지나 묘하게 매력이 있으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은근한 밀라노를 향하여 기대에 가득 찬 여행을 계속하였다. 리하르트는 밀라노의 대가람에 대하여 한 번도 상상한 일이 없고 다만 그것을 유명한 큰 건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가 생각했던 것과 엄청나게 다른데 놀라 분개하는 모양은 매우 유쾌하였다. 그가 처음에 놀랐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분을 회복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여기저기 난잡하게 흐트러진 석상 속을 걸어다녀 보자고 제의하였다. 우리들은 고딕식의 뾰족한 탑 위에 수백 개나 되는 불행한 성자들의 상이 그리 애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곤 얼마간 만족하였다. 그것은 그 대부분이 적어도 새로운 것은 모두 평범한 공장에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까닭이었다. 우리들은 꼭 2시간 동안을 4월에 태양이 내리쬐는 넓은 경사진 대리석 마루바닥 위에 누워 있었다. 기지개를 켜며 리하르트는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였다. 알겠나 자네. 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대가람같이 또다시 놀라게 될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 여행 중에 우리가 보고 압도되리라고 생각한 모든 굉장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약간 불안한 생각을 가졌었네. 그런데 이렇게 알고 보니 친밀하고 인간적이고 우스꽝스럽단 말일세. 또한 우리가 누워있는 주위의 흐트러진 석상들은 그에게 여러 가지 바로크적인 공상을 일으켜 주었다. 아마 저기 가장 높은 본당 위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성자일 것이네.
그런데 저렇게 뾰족한 탑 위에 돌로 된 불타는 광대같이 언제나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네. 그래서 때때로 가장 높은 성자는 거기에서 해방되어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 사실일세.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장관스런 일이 일어날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왜 그런고 하니 저절로 남은 성자들이 모두 한 계급씩 올라갈 테니까 말일세. 그리고 성자마다 한 번 선배가 앉았던 뾰족탑을 향하여 자기보다 앞선 자를 질투하며 분주히 뛰어 올라갈 테니까 말일세. 그 후 나는 밀라노를 통과할 때마다 그날 오후의 일이 생각나서 우울한 미소를 띠고 수백 개의 대리석 석상의 성자들이 모험적인 뜀뛰기를 하는 것을 그려보곤 하였다. 제노아에서 나는 더 풍부한 사랑을 가질 수 있었다. 바람 부는 맑은 날 바로 정오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는 넓은 성벽에 양손을 의지하고 서 있었다. 뒤에는 다채로운 제노아 거리가 가로놓여 있고 발밑으로는 넓고 푸른 조수가 물결치고 있었다. 바다였다. 이 영원하고 불변한 자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과 이해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 속에 그 무엇인가가 이 푸르고 설레게 하는 조수와 생사를 걸고 친해지려 하는 것을 느꼈다. 광막한 바다의 수평선 또한 힘차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유년 시절과 같이 나는 다시금 아련히 멀고도 푸른 풍경이 여러 제친 문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시금 내가 사람들 속에 섞여 거리와 집 속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낯선 지방을 유랑하며 바다 위를 표류하도록 태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한 하느님의 가슴에 몸을 던져 나의 작은 생을 이 무한하고 영원한 것과 친해지고 싶었던 옛날의 슬픈 동경이 막연한 충동과 함께 마음속에 되솟아 오르는 것이었다. 라팔로에서 나는 처음으로 바다의 조수와 싸우며 헤엄을 쳤고 짠 염수를 맛보며 물결의 위력을 느꼈다. 주위에는 맑고 푸른 물결, 해변의 청황색 바위, 깊고 고요한 하늘, 영원하고 우렁찬 파도뿐이었다. 멀리 미끄러지듯 가는 배, 검은 돛배, 흰 돛과 멀리 달리는 기선이 뿜는 가냘픈 연기는 언제나 새삼스럽게 마음을 끄는 것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방랑자인 구름을 제외하고는 멀리 달아나 점점 작아져 나중에는 너른 수평선 멀리 사라져버리는 배보다 더 아름답고 엄숙한 동경과 방랑의 모습을 나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플로렌스로 왔다. 이 도시는 수백의 그림에서 보고 수천 번 꿈꾸었던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밝고 넓고 기분 좋고 다리가 놓인 푸른 강이 밝은 언덕에 둘러싸여서 가운데로 흐르고 팔라쪼 베키오의 뾰족탑은 유달리 많은 하늘 위로 높이 솟아있고 아름다운 피에솔레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그 언덕 위에 서 있고 모든 언덕은 과일나무의 꽃이 한창이어서 희고 붉게 수놓여 있었다. 생생하고 즐겁고 평화스러운 토스카나의 생활이 나에게 기적처럼 나타나 고향에 있을 때보다도 이곳이 더욱 고향처럼 느껴졌다. 낮에는 교회에서 광장에서 길가와 회랑에서 시장으로 빙빙 돌아다녔고 저녁 때는 레몬이 이미 푸르익은 언덕에서 공상에 잠기거나 혹은 소박한 주점에서 샨티주를 마시며 짓거려댔다. 그러는 동안 회랑에서 바르겔로에서 승원, 도서관, 성기실에서 즐겁게 몇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오후에는 피에솔레, 상미나토, 세티니아노, 프라토 등의 명승에서 지내기도 했다. 집에서 이미 약속했던 대로 나는 그 후 일주일 동안 리하르트를 혼자 남겨둔 채 선명한 초록빛의 움브리아 언덕들을 거닐며 나의 청춘 시절에 가장 귀하고 가장 즐거운 여행을 하였다. 나는 성 프란시스의 길을 거닐며 마치 그 성자가 내 곁을 같이 걸어가며 마음에 무한한 사랑이 가득 차서 모든 생, 모든 샘, 모든 들장미에게 감사와 기쁨의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꼈었다. 나는 햇볕이 따뜻하게 비추이는 반짝이는 언덕의 경사진 곳에서 레몬을 따서 먹었고 작은 마을에서 자면서 혼자 노래하고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부활제 때에는 아시시에 있는 내 성자의 교회에서 축하의 예배를 올렸다. 움브리아의 이 일주일간의 여행이 나에게는 언제나 내 청춘 시절의 절정이요 아름다운 저녁 놀처럼 느껴졌다. 내 마음속에서 매일 샘이 솟아나는 듯 흡족했고 나는 하느님의 인자하신 눈이 보살펴 주시는 듯한 포근한 마음으로 밝고 화려한 봄 풍경을 바라보았다. 움브리아에서는 하느님의 편력가였던 성 프란시스의 유적을 존경스럽게 살폈고
플로렌스에서는 15세기의 문예부흥기의 생활을 항상 머리에 그리며 즐겼다. 본국에 있을 때 나는 이미 현대의 생활 형식에 대해 풍자의 글을 썼었다. 그런데 플로렌스에 와서 비로소 나는 현대 문화가 아주 빈약하고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나는 비로소 현대 사회와 영원히 동떨어진 자라는 예감에 휩쓸렸고, 여기에서 또한 그러한 사회를 떠나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남국으로 와서 살았으면 하는 소원이 마음속에 눈뜨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곳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교체할 수 있었고, 고전 문화와 역사의 전통으로 기품 있고 세련된 생활의 자연성을 어디서나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까닭이었다. 빛나고 행복스럽고 아름다운 몇 주일이 흘러갔다. 나는 여태까지 리하르트가 그렇게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들은 힘차고 즐겁게 미와 향락의 잔을 쭉 들이마셨다. 또한 거리에서 떨어져 있고 뜨겁도록 일광이 잘 쬐는 곳에 있는 언덕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여관주인들, 수도승들, 시골 처녀들 그리고 불만이 없는 작은 마을의 목사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들의 소박한 소야곡에 귀를 기울였으면 햇볕에 그을은 귀여운 어린이들에게 빵과 과일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태양이 빛나는 높은 산마루에서 봄빛을 담뿍 실은 토스카나 일대가 펼쳐져 있고, 그보다 멀리 반짝이는 리그리아 바다가 넘실거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복됨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풍부한 신앙생활로 향하고 있다는 강한 감정을 가졌었다. 활동과 투쟁과 향락과 명예가 눈앞에 가까이 빛나고 확실하게 나타나 우리는 천천히 행복한 날들을 즐겼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우리들의 이별도 쉽게 할 수 있고 일시적인 것 같이 느껴졌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서로가 상대를 위해 생명을 바쳐도 좋다고 확실하게 느꼈던 까닭이었다. 이상이 나의 청춘 시절의 이야기였다. 생각해보면 여름의 하룻밤처럼 짧은 것 같이 느껴졌다. 약간의 음악, 약간의 정신, 약간의 사랑, 약간의 자부. 그러나 그것은 에로이지스 여신의 축제처럼 아름답고 풍부하고 다채로웠다. 그렇지만 호련히 풍전등화처럼 비참하게 꺼지고 말았다. 취리히에서 나는 리하르트와 헤어졌다. 그는 내게 키스를 하기 위해 2번이나 기차에서 내려왔고, 기차가 떠나기 시작해서도 오랫동안 내다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다. 2주일 후 그는 남독일에 있는 아주 작은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익사하고 말았다. 나는 다시 그를 볼 수 없었고 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수일 후 그가 이미 관에 들어가서 매장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모든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자 나는 방바닥에 쓰러져 무섭고 야비한 모욕적인 언사를 써서 신과 생을 저주하고 울며 미쳐 날뛰었다. 그때까지 나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일하고도 확실한 재산이 우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 우정이 지금 사라진 것이었다. 여러 가지 추억이 매일 머리에 떠올라 기쁨을 빼앗아간 취리히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다. 나는 마음속이 병들어 모든 것들이 무서워졌다. 당분간은 나의 흩어진 마음이 회복되어 새로운 긴장된 돛을 달고 성년 시절의 힘든 행복을 향해 달리기는 매우 힘들 것 같았다. 하느님은 내가 나의 가장 좋은 본성을 순수하고 즐거운 우정에 바치기를 바라고 있었다. 우리들은 서로 두 척의 빠른 배와 같이 앞으로 달렸다. 그리고 리하르트의 배는 화려하고 경쾌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워 나는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며 아름다운 목적지까지 동반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짤막한 소리를 지르며 침몰하였고 나는 키를 잃고 갑자기 어두워진 물 위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었다. 엄한 시련에 견디고 키를 바로잡아 새로 출발하여 생의 월계관을 얻기 위해 싸우고 방황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우정을 믿었고 여자의 사랑을 믿었고 청춘을 믿었었다. 그것이 하나하나 나를 버리고 달아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믿어 그의 강한 팔에 안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평생 어린애처럼 겁이 많고 고집쟁이였다. 그래서 참다운 생활이 자기 편에서 폭풍같이 내게로 달려와 나를 분별있고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큰 날개를 펴서 완전한 행복으로 나를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현명하고 검소한 참다운 생활은 묵묵히 내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것은 나에게 폭풍도 행운의 별도 보내주지 않은 채 내가 다시금 안정을 되찾고 참을성 있는 몸이 되어 내 고집이 꺾여지기만을 기다렸다. 참다운 생활은 나로 하여금 거만하고 아는 척하고 희극을 연출시키고 그 옆에서 보며 달아났던 어린애가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기기를 기다렸다. 그 후 얼핏 보기엔 지금까지의 생활보다 한결 활기가 있고 정신없이 바빠져 자칫하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통속소설이라도 될 수 있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독일 신문의 편집자로 초청을 받게 되었는지부터 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가 붓으로 독서를 마음대로 퍼부었기 때문에 혹평을 받고 비난을 당한 사실과 그것으로 인하여 술을 막 마셔댐으로써 술고래라는 이름이 붙었고 결국 대판 싸운 후에 사표를 내고 파리의 통신원으로 파견된 사실의 경위를 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도시에서 불건전한 생활을 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독한 담배도 피워댄 사실들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 중에 외설스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난 일을 생략하는 것은 결코 비겁하여서가 아니다. 나는 연달아 잘못된 길을 걸어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을 보았고 또한 그 속에 빠졌었음을 고백한다. 그 이후 나는 예술가적 방랑 생활의 낭만적인 것에 흥미를 잃고 말았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은 내 생활 속에 아직 남아있는 순수하고 선한 것에 내가 의지하고 저 잃어버린 시절은 잃어버린 시절로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내버려 두는 것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보아파리 교회에 있는 숲에 앉아서 파리를 떠날 것인가 혹은 차라리 생을 버리고 말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겼다. 이리하여 나는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의 지나온 생애를 마음속으로 더듬었고 그리하여 지금 죽어도 별반 손해될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아주 오래된 그동안 잊어버렸었던 어느 날 산골 고향에 이른 여름 아침 어머니가 누워 죽음에 신음하시던 침대 옆에 내가 꿇어앉아 있었던 모습이 연상되었다. 나는 놀라며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날 아침을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했다. 어리석게도 자살을 하려던 생각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은 진실하고 완전히 탈선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건강하고 선량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한 번 볼 때에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것을 믿는 까닭이었다. 나는 운명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 위에 고결하면서도 조용하고 엄숙한 죽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죽음은 엄격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또한 탕자를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마치 신중한 아버지처럼 굳세고 자비롭게 보였다. 나는 다시금 죽음은 그 바른 때를 알므로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현명하고 착한 형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나는 고뇌나 환멸이나 우울은 우리들을 불쾌하게, 가치없게 또는 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성숙하게 하고 정화시키기 위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에 나의 짐은 바젤로 발송되었다. 그리고 나는 프랑스 남쪽의 아름다운 지방을 도보로 여행하며 날이 갈수록 악취와 함께 나를 실증나게 했던 파리 시절의 추억이 희미해지며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애의 경우도 당했다. 성과 풍차와 곡식 창고 속에서 밤을 지새기도 했고 말하기 좋아하는 검은 머리의 젊은이들과 함께 따뜻한 햇빛에 빛나는 그들의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였다. 피로하고 여위고 햇볕에 그을리고 심경이 변화된 채 2개월 후에 나는 바젤에 도착했다. 이 여행은 수많은 여행 중에서도 최초의 장기 여행이었다. 로카르노와 베로나 간, 바젤과 브릭 간, 플로렌스와 페루지아 간 등 구두를 먼지에 더럽히며 두세 번 걸어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지금처럼 꿈꾸며 그러나 그때는 아직 이러한 꿈이 하나도 실현되지 못했을 때였다. 바젤에 이르자 교회에 방을 한 칸 얻고 짐을 푼 후에 일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거리에서 사는 것은 즐거움이었다. 몇 가지 신문과 잡지와의 관계는 아직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했었다. 처음 몇 주일 동안은 침착하게 안정할 수 있었으나 점점 옛 슬픔이 되살아나 며칠, 몇 주일씩 계속되어 일을 해도 잊을 수가 없었다. 우울함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무서운 고독감을 느꼈다. 나와 사람들과 거리, 광장,
집 그리고 길과의 사이에는 언제나 커다란 함정에 놓여 있었다. 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신문에 중대한 사건이 실려 있다. 그것은 내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 축제가 있고 사람이 죽어 매장되고 장이 서고 음악회가 열렸다.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나는 밖으로 달려나가 숲과 언덕과 시골길을 헤매며 돌아다녔다. 그러면 내 주위에는 목장들과 수목들과 밭들이 탄식하지 않는 슬픔 속에서 묵묵히 나를 바라보며 애원하듯이 무언가를 말하며 내게 인사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슬픔에 대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것들의 슬픔을 이해하였으나 풀어줄 수가 없어서 같이 슬퍼하였다. 나는 나의 자세한 병세를 기록하여 어떤 의사에게 가서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의사는 그것을 읽고 나서 몇 가지 묻고 나더니 나를 진찰하였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부러울 정도로 건강합니다. 그는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독서나 음악으로 기분을 전환시켜 보세요. 나는 직업상 매일 많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밖에서 운동을 조금씩 하셔야 합니다. 저는 매일 서너 시간씩 걸어 다닙니다. 휴가 때는 그 배를 걷기도 하고요. 그럼 사람들과 억지로라도 섞여 놓으십시오. 사람이 싫어지는 증세가 되기 쉬우니까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큰일이지요. 지금 당신은 사교를 싫어하는 증세가 커질수록 더 자꾸 많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당신의 상태는 아직 병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상관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곰곰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이상이 오고 말 것입니다. 의사는 이해심이 많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안쓰럽게 여겨 어떤 학자를 소개해 주었다. 이 학자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였고 그는 일종의 정신정문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곳으로 찾아갔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알고 있어 친절하게도 나를 마음으로 맞아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곳에 자주 가게 되었다. 한 번은 어느 늦가을 쌀쌀한 저녁에 그곳에 갔었다. 한 젊은 역사가와 머리가 검고 몸매가 가냘픈 아가씨가 있었을 뿐 다른 손님이라고는 없었다. 그 아가씨는 차관을 살피며 말이 많았고 역사가에 대해서는 좀 못마땅해하는 어투였다. 그리고 나서 그 아가씨는 잠깐 동안 피아노를 쳤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서는 나의 풍자 소설을 읽었으나 전혀 재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꽤나 영리했다. 아니, 지나치게 영리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곧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는 중 사람들은 내가 술집에 자주 드나들며 사실은 술고래라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다. 나는 그것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것은 유식한 남녀 사회에서는 남의 험담이 가장 꽃을 피우는 까닭이었다. 내가 술고래라는 부끄러운 발견은 나의 술집 출입을 방해하진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은 좋아하였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금주열에 빠져 거기에 오는 신사숙녀들은 주로 금주의 위원들로서 술주정뱅이들이 자기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한 까닭이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은근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술집 생활의 수치와 알코올 중독의 저주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생적, 윤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볼 것을 암시하며 어느 예식에 참석하도록 초대하는 것이었다. 나는 매우 놀랐다. 이때까지 이런 회합과 운동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던 까닭이었다. 예식은 음악이 있고 종교적 의식이 있어 대단히 우스꽝스러웠으나 나는 그러한 인상을 애써 감추지는 않았다. 몇 주일 동안 그들은 내가 귀찮을 만큼 친절히 권했기 때문에 아주 질색이었다. 또 어느 날 저녁은 같은 설교가 시작되고 간곡히 나의 계심을 바라왔으므로 나는 견디다 못해 제발 시끄럽게 굴지 말아달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그런데 교수집에서 만났던 그 젊은 아가씨가 그때 옆에서 그 말을 유심히 듣고 있다가 아주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통쾌하군, 통쾌해. 그러나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기분이 나빠 있었다. 그런 관계로 더 한층 나는 금주가들의 대대적인 모임에서 일어난 어떤 작은 실패의 사건을 큰 기쁨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 그 큰 모임은 무수한 내빈을 모시고 그 본부에서 열렸었는데 연설과 합창이 있었고 친분관계가 맺어졌고 이 착실한 계획의 진전을 만세를 부르며 축하하였다.
길을 들고 있는 고용인 중에 한 사람은 금주의 연설이 너무 긴데 참을 수 없어 부근의 술집으로 도망을 쳤다. 그리고 엄숙한 금주시 위행렬이 한 길로 나서기 시작했을 때 심술궂은 주정뱅이들은 재미있는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것은 감격한 군중들의 선두에 유쾌하게 술에 취한 지휘자가 하나 나섰는데 그의 팔에는 적십자의 깃발이 마치 난파선의 돛대처럼 나부끼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 주정뱅이 일꾼은 곧 해고되었다. 그러나 경쟁적인 이러한 모임들과 위원들의 내부에 일어나서 격렬해진 가장 인간적인 허영과 질투와 음모와 혼란은 해고될 수 없었다. 이 운동은 분열되었다. 몇 명의 야심가들은 모든 명성을 독점하려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게심하지 않은 모든 주정뱅이를 저주하였다. 고결하고 사심없는 협력자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으나 무례하게 악용되었다. 이리하여 얼마 안 되어 측근자들은 이런 모임에도 이상적인 이름 밑에 여러 가지 추악한 인간성이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나는 우연히 제3자로부터 이 모든 희극을 들어 알고 몰래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종종 술에 취해 밤에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럼 우리 술꾼들이 역시 더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라인 강을 바라보고 있는 높고 전망이 좋은 나의 작은 방에서 나는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괴로운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나는 생활이 이렇게 내 옆을 비껴서서 나를 끌고 가는 급류도 없고 나의 열을 올릴 만한 격렬한 정열도 관심도 없이 나를 몽롱한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절망을 느꼈다. 물론 나는 그날에 필요한 일 외에 초기 프란시스파의 승려의 생활을 그린 작품 준비에 바빴었다. 그러나 그것은 창작이 아닌 끊임없는 작은 수집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은 내 동경의 충동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나는 취리히, 베를린, 파리 등을 회상하며 오늘날 같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원과 정열과 이상을 밝히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은 종래의 가구와 까레와 의복을 버리고 인간을 더욱 자유롭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다른 어떤 사람은 해켈의 이론론을 통속적인 책과 강연으로서 보급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세계 평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며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층 계급을 위하여 투쟁하거나 인민을 위해 극장과 박물관이 세워지고 개관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며 기금을 모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바젤에서는 술이 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운동에는 생기와 충동과 활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내게는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이 달성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나의 생활을 감동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실망해서 의자에 주저앉아 책과 잡지를 밀쳐놓고 생각에 잠기고 또 잠겼다. 그때 창밖으로부터 라인 강의 물결과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감동을 받으며 어디에나 숨어있는 우수와 동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첩첩이 쌓인 청백의 밤구름이 놀란 새처럼 하늘을 달려가는 것을 보았고 라인 강에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죽음을, 성 프란시스의 일을, 고향에 눈 덮인 산을, 리하르트의 죽음을 생각하였다. 또한 로에지 기르타네르를 위해 알프스의 들장미를 꺾으려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나를 그려보았고 취리히에서 책과 음악과 이야기에 흥분한 나를 그려보았고 리하르트의 죽음에 절망하고 있는 나, 여행을 갔다가는 돌아오고 마음이 회복되었다가는 다시 병드는 나를 그려보았다. 왜? 무엇 때문에? 아, 하느님. 이 모든 것이 대체 단순한 장난이며 우연한 일이며 한 그림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나는 정신을 구하고 우정을 구하고 미를 구하고 진리와 사랑을 구하고 애쓰며 그것을 샘솟듯 갈망하는 데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동경과 사랑의 불안한 물결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에게는 고통이었고 아무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술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등불을 끄고 손을 더듬어 낡고 험한 나선형의 층계를 내려와 벨틀린 주나 버트런드 주를 마실 수 있는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언제나 고집세고 때때로 난폭하였으나 좋은 손님으로서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았다. 나는 잡지 짐플리치무스를 읽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나를 분개시켰다. 그리하여 나는 술을 마시고 그 술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랬더니 이 감미로운 술은 여자의 손처럼 부드럽게 나를 어루만지며 기분 좋고 나른하게 만들어 나의 방황하는 영혼을 아름다운 꿈나라의 손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때로는 사람들을 난폭하게 다루고 그들을 호령하는 것에 일종의 쾌감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나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내가 종종 찾아간 술집에서는 여자들이 나를 버릇없는 자, 언제나 투덜거리는 불평가라고 하여 무서워하고 싫어하였다. 다른 손님들과 말하기 시작하면 비웃으며 난폭하게 굴었고 상대편도 물론 따라서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사람의 술친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이미 나이들은 어찌할 수 없는 주정뱅이들이었으나 나는 종종 그들과 같이 하루 저녁 술을 마시곤 하는 데서 꽤 친밀해졌다. 특히 그 중에 좀 늙은 무골충으로 직업은 화가이며 여자를 싫어하고 불결하였으나 1등급 술고래인 사람이 있었다. 저녁에 어떤 술집에서 그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 만나면 그때마다 꼭 포금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수다를 떨게 되고 다음엔 농을 던지게 되다가 붉은 포도주 한 병을 다 마실 때쯤 되면 점점 말은 없어지고 술만 마시게 된다. 그리하여 묵묵히 마주 앉아 각각 자기의 여송연을 피우며 자기의 병을 비워가는 것이었다. 그때 둘은 서로 엇비슷했다. 우리들은 항상 동시에 병에 술을 다시 채우고 반 존경하고 반 악의를 가진 즐거움으로써 서로를 쳐다보곤 하였다. 늦가을 새 술이 나왔을 무렵 우리는 하루 종일 변두리에 사는 영주의 포도촌을 걸어서 키렌이라는 마을에 있는 히르쉔이라는 요정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늙은 화가는 자기의 경력을 말해주었다. 그것은 재미있고 기이하다고 생각했었으나 애석하게도 지금은 모두 잊어버렸다. 다만 그가 만년에 어떤 곳에서 술을 마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있다. 어떤 마을의 축제 때였다고 한다. 그는 지방 명사들의 만찬에서 한 손님으로서 목사와 촌장을 곤드라지도록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목사는 아직 연설을 해야만 되었었다고 한다. 겨우 그를 이끌어 연단에 세웠으나 그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짓거림으로써 결국 끌려 내려오고 그 대신 촌장이 뛰어 올라갔다. 그는 큰 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으나 너무 열을 올린 탓으로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연설을 이상하고 서툴게 끝맺었다는 것이다. 후에 이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즐겁게 듣고 싶었었다. 그러나 어느 사격대회가 있던 날 밤에 우리에게 심한 싸움이 일어나 서로 수염을 잡아뜯고 겁석들을 떨다가 아주 화가 나서 헤어졌다. 그 후 술집에서 만나도 서로 원수가 되어 자연히 각각 다른 자리에 앉은 일이 몇 번 있었다. 우리는 옛날 습관대로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고 같은 속도로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다. 나중에는 모두 돌아가고 둘만 남아 결국 시간이 다 되어 주인이 돌아가 달라고 애원을 할 때까지 함께 있었으나 끝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말았다. 나의 우울과 처세술의 무능에 관해 끝없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피로하기만 했다. 나는 내가 기력이 다해 낡아버렸다는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었다. 나는 오히려 막연한 충동에 차서 이제 적당한 시기가 오면 어떤 깊고 좋은 것을 만들어내어 이 메마른 생에서 적어도 한 줌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적당한 시기가 언제 올 것인가? 나는 저 여러 가지 인공적인 자극을 통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신경질적인 현대파 문사들을 생각하면 입맛이 썼다. 그런데 내게는 소모되지 않는 굳센 힘이 쌓여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금 어떤 장애나 악마가 내 터질 듯한 굳센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흐리고 아주 우울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때 나는 어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특수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괴로움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나눌 수 없을 것이라는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우울의 악마적인 점은 그것이 다만 사람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자기도취가 되게 하고 근시적으로 만들므로써 거만스럽게 하는 점이다. 우울증에 걸린 자는 하이네가 그린 무미건조한 거인 아트라스 같은 자기 자신만이 세계의 모든 고통과 수수께끼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을 전혀 모르는 채 미로에서 방황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법이다.
또한 나의 성벽과 특징의 대부분이 내 것이라기보다는 카멘친트 가문의 가보 혹은 화근이라는 생각도 고향을 떠나 고독하게 지내오는 동안에 전부 잊어버렸었다. 이 모임에서 어느 날 나는 위에 말한 검은 머리의 아가씨를 다시 만났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음악도 하고 언제나처럼 떠들어댔으므로 나는 화첩을 들고 램프가 있는 구석진 곳으로 가 앉아 있었다. 화첩은 토스카나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보통 볼 수 있는 흔한 것이 아니었고 좀 더 친밀감이 일어나는 스케치된 풍경화로 대부분이 이 집 주인이 여행할 때 같이 다닌 사람들이나 그의 친구들이 보내온 것이었다. 나는 바로 산 클레멘테의 쓸쓸한 골짜기 안에 돌로 지은 창이 아주 작은 집의 소묘를 발견한 참이었다. 나는 이 골짜기를 여러 번 산책한 일이 있었으므로 곧 그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골짜기는 피에솔레에서 아주 가까우나 고적이 없는 탓으로 그곳을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험한 대신 뛰어나게 아름다웠으며 높고 험한 벌거숭이 산에 끼어 건조하고 인가도 없는 세계와 동떨어진 외로운 곳이었다. 왜 언제나 혼자 앉아 계세요, 카멘친트 씨? 그 아가씨가 내게로 와서 어깨 위로 넘겨다보며 말했다. 나는 화가 났다. 그녀는 남자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나는 쭉 생각해왔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금 내게로 온 것이었다. 여보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용서하시오. 글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게 좋으니까 혼자 앉아있을 뿐이요. 그럼 저도 방해가 되겠네요.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습기는 피장파장이에요. 그리고는 내 옆에 앉았다. 나는 보고 있던 그림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산골서 오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언제 한번 그 고장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제 오빠가 그러는데 선생님 마을에는 카멘친트 성뿐이라면서요. 정말이세요? 대체로. 나는 웅얼거리듯이 대답했다. 그러나 피슬리라는 빵장수도 있고 또 니데게르라는 요리집 주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카멘친트뿐. 모두 친척이겠지요? 가깝거나 멀거나 우리는 모두 한 친척들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림을 내밀어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꽉 잡았는데 나는 그런 물건을 잡는 법을 알고 있었으므로 잘 잡는다고 말해주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녀는 웃었다. 그러니까 꼭 학교 선생님 같군요. 그 그림을 안 보시렵니까? 나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안 보시겠다면 치워두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죠? 산 클레멘테. 어디예요? 피에솔레 근방입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골짜기는 어떻지요? 이건 다만 그 일부분이겠네요. 나는 잠시 생각하였다. 험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반쯤 감았다. 내가 말을 시작하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으나 그동안 그녀가 조용히 참고 기다려준 것이 나를 즐겁게 하였다. 그녀는 내가 감개무량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산 클레멘테를 설명해 주었다. 여름 오후 찌는 듯한 일광 속에 묵묵히 뼈만 남은 웅장한 자태를 말해 주었다. 그 근방인 피에솔레에서는 산업을 장려하여 밀진 모자와 바구니를 들고 기념품과 오렌지를 팔며 관광객을 속이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한다. 멀리 밑으로는 플로렌스가 가로놓여 있어 그곳에서는 신식과 구식 생활이 함께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클레멘테에서는 피에솔레도 플로렌스도 모두 보이지 않는다. 클레멘테에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없고 로마 시대의 건물도 없어 역사는 이 가련한 골짜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태양과 비가 흙과 싸우며 굽은 소나무가 겨우 생을 유지하고 있고 몇 그루의 전나무가 여윈 가지를 펴고 공중에 솟아있으면서 메마른 뿌리로 유지하고 있는 빈약한 생명을 단축시키는 무서운 폭풍이 오나 안 오나를 망보고 있다. 때때로 가까운 큰 농장의 달구지가 지나가고 혹은 농민의 가족이 피에솔레로 걸어가나 그들은 그저 우연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가볍고 즐겁게 보이는 촌여자들의 붉은 앞치마도 여기에서는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은 저마다 저것은 없어도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또 젊었을 때의 한 친구와 경치를 구경하며 전나무 밑에서 자거나
그 여윈 밑동에 몸을 기대고 서 있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 슬프도록 아름답고 쓸쓸한 골짜기의 감도는 이상한 고독이 고향의 산골짜기들을 연상시켰었던 점을 말해주었다. 우리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선생님은 시인이세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하고 그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선생님이 단편소설이나 그런 유의 것을 쓰셔서 시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무가 속삭이고 산이 햇빛에 빛난들 다른 사람에게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 속에서 생명을 찾아 같이 즐길 수 있잖아요. 나는 아무도 자연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과 아무리 자연을 구하여 이해하려고 해도 수수께끼만 발견되어 슬퍼진다는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햇빛 속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도 풍화된 돌도 동물도 산도 그것들은 모두 한 생명을 갖고 있으면 역사를 가지고 살면서 괴로워하고 반항하며 또한 즐기며 죽으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녀가 조용히 앉아서 내 말에 경청하는 것을 보고 내심으로 기뻐하며 그녀의 모습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길은 내 얼굴에 쏠린 채 나의 시선을 전혀 피하지 않았다. 얼굴은 아주 고요하고 여념이 없으며 약간 긴장한 듯 어린애같이 앉아 가만히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아니, 어른이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자신을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의 눈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나는 점점 소박한 발견자의 기쁨을 가지고 그녀가 대단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까지도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놀란 듯이 일어나서 램프불을 눈이 부신 듯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지요? 나는 별 생각 없이 물었다. 엘리자베트예요. 그녀는 내 곁을 떠났다. 그리고 그녀는 곧 사람들의 간청에 의해 피아노를 쳤다. 매우 잘 쳤다. 그러나 그녀 곁으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고풍스런 층계를 내려갔을 때 현관에서 외투를 입고 있던 두 화가의 말이 들려왔다. 이봐, 그 자식 온 밤을 귀여운 엘리자베트와 상대하고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말하며 웃었다. 조용한 물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래도 그 자식 아주 못난 것은 고르지 않았단 말이야. 어리석은 자식들 벌써 말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자 나는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젊은 아가씨에게 거의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의 그리운 회상과 내적 생활의 대부분을 이야기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벌써 저렇게 악담들을 하다니 나쁜 자식들. 나는 그 집을 나온 후 몇 달 동안 발을 끊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화가 중에 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다. 그가 내게 왜 나오지 않느냐고 최초로 물은 사람이었다. 왜 요즘엔 통 오시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듣기 싫어서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거기 오는 부인들은 말이 많아서. 그자는 웃었다. 아니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말한 것은 남자들입니다. 특히 화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몇 달 동안에 엘리자베트는 길에서 겨우 몇 번, 상점에서 한 번, 미술관에서 한 번 보았을 뿐이었다. 언제나 귀여웠지만 미인은 아니었다. 그녀의 가냘픈 자태의 움직임은 무언가 특이한 점이 있어 대개 맵시가 나고 눈에 뜨이나 어떤 때는 도가 지나쳐서 꾸민 것처럼 보였다. 미술관에서 보았을 때에는 뛰어나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었다. 그때 나는 옆에 앉아 쉬며 목록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는 내 옆에 있는 세간티니의 큰 그림 앞에 서서 넋을 잃고 있었다. 그것은 산의 가난한 목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몇 명의 시골 처녀를 그린 것으로 배후에는 슈토크호른의 연봉을 연상시키는 톱날 같은 험한 산들이 솟아있고 그 위에 상쾌하게 비치는 하늘에는 말할 수 없이 천재적인 수법으로 그린 상아빛 구름이 떠 있었다. 그 구름은 이상스럽게도 뭉키고 서로 얽힌 덩어리로 되어 있어 첫눈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지금 막 바람에 뭉치고 단단하게 떠올라 고요히 멀리 사라지려는 것처럼 보였다. 확실히 엘리자베트는 이 구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주 열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었다.
여태까지 숨어있던 그녀의 영혼이 다시금 얼굴에 나타나 크게 뜬 눈으로 고요히 웃고 있고 그녀의 가느다란 입술은 애기처럼 부드러워 미간에 잡힌 지나치게 영리해 보이는 강한 주름살을 살며시 펴는 것이었다. 위대한 작품의 미와 진실이 그녀의 영혼을 뒤흔들어 미와 진실을 그녀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한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아 아름다운 세간티니의 구름과 황홀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머리를 돌려 나를 보고 말을 건네는 데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되어 가만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묵묵한 자연에 대한 나의 기쁨과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나는 끊임없이 이 거리에 경탄할 만한 교회를 걸으면서 헤매었고 특히 유라산으로 가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거듭 숲과 산과 목장과 과수와 수풀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마 나를, 아니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리라. 그리하여 나는 이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에 그것들의 고요한 아름다움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일어났다. 또한 마음속에 깊은 생명과 동경이 막연히 머리를 들어 의식되고 이해되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이 때때로 나타내는 미를 즐기는 것을 단지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지상의 미를 즐기며 풀밭을 짓밟고 나중엔 많은 꽃과 가지를 꺾는다. 그것은 곧 버리든가 집으로 가지고 와서 쓰러지게 한다. 이것이 그들의 자연에 대한 사랑이다. 날씨가 좋은 일요일이면 그들은 이런 사랑을 회상하고 자기들의 좋은 마음에 스스로 감동을 받는 것이다. 사실은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에겐 필요 없는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인간이 자연의 주인인 까닭이다. 아, 참으로 인간이 자연의 참 주인이란 말인가?